자, 다음은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의 기본적인 특성과 단일 사례 조사의 특정과 변수, 단일 사례 조사의 수행 과정, 그리고 단일 사례 조사의 유형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는 사회복지 실제 현장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조사 설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하시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실습과 그리고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 설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실험조사 설계에는 집합적인 성격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하지만 개별 사례를 진행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실험조사 설계에는 대상이 집단이지만 여기 단일 사례 조사에 대해서는 뒷부분 나오겠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이라든가 N은 1 형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좀 수월해도 개별 사례에 관련된 부분을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조사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유용한 조사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어떤 조사 방법보다 비교적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워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의 어떤 특성들을 좀 보시면 단일 사례 조사는 1960년대 행동수정 연구와 행동주의 심리학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특정한 행동 또는 변화가 필요한 행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시계열 조사를 단일 대상에 대해 적용하는 표본의 수가 1이라는 것입니다. 즉, 분석 단위가 어떤 개인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 단위가 개인, 가족, 조직, 소규모 집단 등의 어떤 하나의 체계에서 일어나는 행동 변화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주일간의 아동이 지각한 횟수, 형제 간의 싸움 횟수, 성인 남성의 음주 횟수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사례를 분석하려면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단일 사례 조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정한 행동 또는 변화가 필요한 행동을 표적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개입 전과 개입 후의 상태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의 경우 집단 간의 어떤 정보는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평균이나 전체 빈도 등으로 요약되어 하나의 어떤 사례로 취급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 클라이언트의 어떤 진행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동기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일 사례 조사는 조사 연구의 과정이 실천 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개입 전후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합니다. 어,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 이 부분을 연결하는 어떤 가교적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어떤 단일 사례 조사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단일 사례 조사의 측정과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가설의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방법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수와 그 독립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일 사례 조사에서는 변화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이 종속 변수가 되고 표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사회복사의 개입. 여기서 개입이라는 것은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회복사의 개입이 독립 변수가 되어집니다. 표적 행동이 정해지면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 경우에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은 표적 행동에 대한 반복적인 측정 등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직접 관찰과 척도의 활용, 측정자, 그리고 측정 장소 및 시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관찰입니다. 단일 사례 조사는 관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일 사례 조사는 관찰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찰에 대한 부분에 좀 정확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행동과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직접 관찰은 개입으로 인한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 지속 기간, 강도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 행동의 어떤 발생 빈도는 1시간, 하루, 일주일 등과 같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횟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아동의 지각한 횟수, 남편이 혼자 술 마신 횟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모습들,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의 특성에 맞게 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인 경우는 하루로 보통 얘기를 하죠. 하루에 몇 가지 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음주인 경우는 일주일에 그 술 몇 번 마시냐,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주 3회 뭐 이런 형태로 몇 번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것들과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 기간은 표적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보다 지속 기간이 더 중요한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앉아서 한 자리에 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척도의 활용입니다. 측정은 인간의 행동처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행동처럼 쉽게 관찰되고 측정되는 문제 외에 감정이나 태도, 지식, 수준 등 또는 클라이언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직접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도 합니다. 척도를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의 어떤 표적 행동에 맞게 만들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척도는 구조화되어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안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척도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논문을 쓸 정도로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척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요새는 출판사에서 척도집 형태로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측정자입니다. 직접 관찰 또는 척도를 활용하여 표적 행동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적 행동의 측정을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측정자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을 잘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표적 행동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자신,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 그리고 독립적인 평가자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을 좀 본다면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에 개입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이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기본적인 라포 형성이 이루어져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표적 행동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사의 개입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이나 자료 제공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자신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상태나 표적 행동의 실행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클라이언트 자신일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나 감정, 특히 지식이나 감정 등과 같은 표적 행동은 클라이언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보고서식으로 클라이언트 자신의 행동이나 문제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은 손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그리고 너무 어린 아동의 경우 표적 행동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사의 어떤 개입 의도를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행동을 보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은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은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서 행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할 때 클라이언트의 주변 사람들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자가 1이 아닌 1 이상의 경우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변에 자료를 수집해줄 적절한 사람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일상적인 관계 측정이 편견이 되어질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주변 사람들부터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계속 뭔가를 보고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면 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시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감정도 갖겠죠. 자, 네 번째는 독립적인 어떤 평가자입니다. 독립적인 평가자는 사업에 적합한 슈퍼바이저나 외부 전문가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클라이언트의 면담이나 녹화 테이프 검토를 실시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클라이언트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전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측정과 기록이 잘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편의성 등의 어떤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겠죠. 관찰하는 데만 시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한다던가
있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측정 장소하고 시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을 모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표적 행동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일관되게 측정을 하는 것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 관리의 어떤 수행 과정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수행 과정을 이해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일에 대한 완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단위 사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 과정인 표적 행동의 어떤 선정, 그리고 기초선에 대한 관찰, 그리고 개입 단계 관찰, 그리고 적합한 연구 유형에 대한 선정, 그리고 연구 그 결과 분석을 이해하고 직접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떤 수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 행동의 선정입니다. 단일 사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행동을 표적 행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표적 행동은 종속 변수로서 반복적인 어떤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고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우 소심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더듬거림 또는 자기 의견 표현을 못함 등의 소심한 성격으로 발생되어지는 행동 및 증상을 표적 행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어야지 어떤 소심하다라는 형태의 어떤 추상적인 형태 또는 인지에 관련된 것에 머물러 있는 어떤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다니엘 사례 조사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얘기했던 것이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관찰에 대한 부분, 즉 사람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에 대한 측정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기초선에 대한 관찰입니다. 실험조사 설계에서는 개입 집단의 개입 전후 점수 차이를 통제 집단의 점수 차이와 비교함으로써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면 단일 사례 조사는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 전과 개입 후의 관찰값의 분포가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선은 개입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A라고 표시를 하며 실험조사 설계에서 통제 집단의 성격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선의 종류는 과거의 기억이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어떤 회고적인 기초선과 인테이크 사정 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측정하는 동시적 기초선이 있습니다. 기초선의 관찰 횟수는 관찰한 결과가 안정적인 패턴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3회에서 5회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의 관찰자가 관찰 측정에 참여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